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2년 6월 5일 이른 아침, 일본 도쿄 bunkyō구에 거주 중인 23살의 여성 신노 리나는요, 예쁘게 옷을 꾸며 입고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평소 리나는 외박이 잦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하루 이틀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오나 보다 라고 다들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엄마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핸드폰이 아예 꺼져 있습니다. 아무리 외박을 하더라도 연락조차 안 되는 일은 없었기에 엄마는 불안해요. 게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묻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고요. 결국 집을 떠난 지 3일째가 되던 날 엄마는 딸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겁니다. 너네 혹시 우리 딸이랑 같이 있니? 근데 가까운 친구 중에 그 누구도 최근에 리나와 연락을 했다거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는 불길했고 6월 8일 결국 실종신고를 접수해요. 이미 아이가 사라진 지 3일이 지난 상황이었죠. 즉각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우선 리나의 핸드폰은 집을 떠난 6월 5일 오후부터 줄곧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평소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핸드폰을 껐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다음으로 CCTV 행적을 알아볼 텐데요. 집을 나선 후에 리나는 도쿄역으로 갔고 이바라키현의 미토역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기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의문의 차량에 탑승한 게 확인됩니다. 리나가 탄 차를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오타시 한 별장으로 향한 게 포착돼요. 경찰이 차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각 번호판을 조회했죠. 그렇게 밝혀진 신원은 33살의 남성 신페이 히로유키였습니다. 이 차량이 향한 별장 있잖아요. 그 별장도 그의 소유예요. 동시에 핸드폰 통신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리나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 역시 신페이더라고요. 지금 모든 화살이 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혹시 그가 리나를 별장에 데리고 같이 있는 걸까요? 자, 확실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이 6월 14일에 이때가 리나 실종 9일 만인데 신페이를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죠. 네, 리나를 만난 적은 있지만 그녀의 실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수색했는데 리나는 없었고요. 용의자 신페이에 따르면 사건 당일 6월 5일 두 사람은 그의 별장에서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리나가 집에 간다고 해서 근처 편의점까지 자기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고요. 근데 이걸 이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일단 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라? 이 핸드폰에 굉장히 보기 민망한 음란물과 또 수위 높은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 여성은 모두 리나였죠. 리나가 이렇게 야릇한 포즈를 취하고 신페이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강제로 찍힌 느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페이도 우리는 상호 동의하에 이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라고 말해요. 감금, 성적인 착취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죠. 실제로 사진 속의 리나는 밝은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들 중 하나는 리나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신페이를 추궁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평소에 수갑을 차고 관계를 하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리나도 이미 사전에 동의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아니 근데 이 두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각자의 프로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리나는요. 사실 아라노 리나라는 가명으로 아마추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원하는 스타일에 촬영해주고 그에 따른 페이를 받았어요. 청순한 얼굴에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고 있다 보니까 SNS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치고 몸값도 높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녀 고객들이 원하는 건 성인물 컨텐츠였습니다. 리나 또한 높은 페이를 준다고 하면 이런 수위 높은 컨셉도 개의치 않고 촬영을 진행했고요. 보통 한두 시간 촬영에 1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이게 여자라면 좀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혹시 리나의 집안이 그렇게 어려웠나 싶은데 그건 또 아니에요. 아버지는 외국계 제약회사 임원이고요. 어머니는 간호사로 있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어릴 적에도 리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공부도 상위권에서 잘하는 편이었고요. 또 의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의학 전문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공부에 그냥 흥미를 완전히 잃어요. 2018년에는 다니던 학교 자퇴했죠. 물론 부모님은 얘가 왜 이런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랑이를 매일매일 벌이던 중에 리나는 나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하더니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리나가 처음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곳이요. 일본 최대의 활락가인 도쿄 가부키초 인근입니다. 여기서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는 가부키초에서 일하던 호스트였죠. 엄밀히 말하면 이 호스트 남성이 돈을 목적으로 리나에게 작업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리나가 여기에 홀린 듯 빠져버렸고 매일같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호스트바에 드나들게 되죠. 여기서 잠시 그 일본의 호스트바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 술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본 일본 드라마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처음에 방문하는 여성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첫 방문 할인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온 여성 손님이 그날 여러 남성들을 돌아가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선호하는 타입, 나와 제일 대화가 잘 통하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음번에도 그 남성과 만나서 대화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싶다. 방문하고 또 세 번째 방문하고 그렇게 되면서 술값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호스트도 좀 더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약간 이런 문화가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호스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비싼 샴페인도 시켜주고 이런 걸 또 유도하기도 하고 돈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죠. 다시 리나로 돌아가서 호스트바에 빠져든 그녀는 어느덧 하룻밤에 700만 원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리나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용돈으로 이 술값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엔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카드깡도 했지만 동시에 또 호스트바에 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자 다급해진 리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자기가 직접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동시에 호스트에게 돈을 쓰는 것도 멈추지 못해요. 사실 아버지를 찾아가면 금전적인 문제야 곧바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자퇴를 한 이후에 지금 아버지와 사이가 크게 틀어졌거든요. 여기에 호스트바 다닌다는 걸 들키게 되면 완전히 이건 쫓겨나는 거죠. 결국 리나는 이 유흥업소 말고도 좀 더 페이가 높은 어떤 일이 없을까 찾던 중에 아마추어 모델 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리나는 SNS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홍보했어요.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했고 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평판이 날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은 팬클럽도 작지만 생겼고요. 정기적인 후원까지 받으면서 정말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리나의 고객들 대부분이 그런 일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너무 민망한 자세를 요구하기도 하고 여성으로서 수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게다가 그들과 함께 작업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시간당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나는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었는데 너무 또 허무한 게 그렇게 번 돈 대부분 호스트바에서 탕진하고 말아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용의자 신페이와 리나의 첫 만남 역시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신페이, 이 사람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엘리트, 말 그대로 부유층 자제였어요. 어린 시절에 미국 대기업에 취직한 아버지 따라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 7, 8년 정도 미국에서 보냈죠. 그 덕에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2001년에 중학생이 된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사실 미국에서 좀 살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교우 관계도 좋고 농구부에서도 활약하고 그러다가 역시 부잣집답게 대학은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사우스 엘라베마 대학에 진학을 해요.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회사에 취직하게 됐죠. 이때 신페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충 들어도 정말 부잣집 아들의 탄탄대로죠. 신페이가 소유하고 있는 히타치 오타시의 별장은 그가 신혼 때부터 아내와 즐겨 찾던 힐링 장소였습니다.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 같은 곳이요. 종종 그를 마주친 주민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조용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17년 어느샌가 신페이가 별장을 아내 없이 홀로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 그 청년 이혼한 것 같아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죠. 하지만 사실 신페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음침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5월과 10월 신페이는 2차례에 걸쳐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마다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해결을 했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성추행 정도는 돈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2017년 1월에는 그 강도가 더 세지더니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체포돼요. 근데 이 또한 또 어지저지 잘 넘어갔죠? 반면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계속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신페이는 홀로 별장을 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별장에서 남몰래 성적 판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죠. 2022년 3월 신페이는 리나에게 자기 별장에서 개인 촬영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가 제시한 페이는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리나는 도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장이 있는 그 이바라키까지 편도 2시간을 이동해야 하거든요. 너무 번거로운데 그거에 비해 페이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자 신페이는 단번에 페이를 2배, 12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리나는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2022년 3월부터 첫 촬영이 시작돼요. 리나는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었고요. 신페이도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이 찾은 그 신페이 핸드폰에서 찾아낸 리나의 사진들, 그게 다 이때 촬영된 거예요. 첫 촬영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6월 달에 신페이는 또다시 촬영을 제안합니다. 리나도 선뜻 동의했어요.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6월 5일 두 사람은 함께 별장으로 향한 거죠. 하지만 그 길로 리나가 실종된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신페이. 근데 당최 입을 열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날 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별다른 목격자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이때 경찰이 조금 더 별장을 수색해보자. 거기에 단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달려갔죠. 실종 13일째인 2022년 6월 18일.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서 별장 내부 그 인근 경찰이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자 역시나 수상한 공간이 등장해요. 지하실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정말 완벽한 밀실에 막 퀴퀴한 냄새만 가득했어요. 약간 감옥이 연상되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리고 거기서 버젓이 그 리나의 핸드폰이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흙이 묻은 망치 한 자루, 그리고 매트리스 없는 그냥 침대 프레임만 덩그러니 있는 게 함께 나와요. 자, 증거들인데, 아니 여기서 그 침대요. 이건 매트리스가 원래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매트리스는 이 집 2층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또 매트리스에는 혈흔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경찰은 신페이가 지하실에서 리나를 살해했고 매트리스에 피가 묻자 그걸 2층으로 옮겨서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요. 6월 5일 오후 2시 리나를 편의점에 데려다 줬다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차로 그때 데려다 줬다 했는데 그거와 달리 내비게이션은 별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어떤 숲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 혹시 시신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즉각 인력 동원해서 그 지역 곳곳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숲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한 경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눈앞에 기이한 모습으로 나무에 걸려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리나의 시신이었죠.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알몸 상태로 이 나무에 테이프와 전선으로 묶여 있어요. 이게 마치 누군가 빨래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것처럼 정말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죠.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겨우 경찰이 그 시신 수거해가지고 부검에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외상이나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부패가 많이 진행이 돼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었죠. 보니까 척추뼈와 왼쪽 설골이 일부 부러져 있더라고요. 보통 설골은 목에 이렇게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부러집니다. 그래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돼요. 2022년 9월 검찰은 납치, 감금, 살해, 시신유기 혐의로 신페이를 기소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다 신페이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밀실살인이기 때문에 그냥 목격자 없지 않냐, 증거 없지 않냐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게 우발적인 살인인지, 애초에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는지 이 모든 게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요. 수사가 더딘 건지 아니면 신페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재판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신페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이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 사건의 용의자 신페이가요.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를 반성할지 이후 일본 법정이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은 사실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로 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토요미스테리에서도 AV 배우 모모이 사망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 일부 여론이 그들이 몸을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이유로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죽음을 자초한 거다라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사건 수사까지 더디고 또 사건에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이와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 리나 사건에서 그녀가 타락의 길을 선택한 과정, 거기에도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의대까지 진학한 딸이 결국 일본에만 존재하는 그 독특하고 중독적인 호스트바에 빠지면서 삶이 급격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유독 일본은 호스트바에 좀 미쳐서 인생을 망친다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성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 이걸 정부가 그냥 방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인상적으로 본 일본 드라마 요약본 링크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호스트파에 빠진 20대 여성의 최후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고 놀랍더라고요. 약간 그 일들을 보면서 그쪽의 문화를 간접 경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보시면 오늘의 피해 여성 리나가 어떻게 그 길로 빠져들게 됐는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링크는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10월 12일 일본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근에 있는 나라이강 부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헐헐 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발견한 건 차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각각 남녀 두 구의 시신이 함께 불에 탄 채 남아 있었어요. 먼저 여성의 시신은 차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이 남성의 시신은 조수석과 차량 뒷좌석 사이에 웅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신원 조회 결과 여성은 당시 AV 배우로 활동하고 있던 24살의 모모이 노조미, 남성은 그의 연인인 사카이 히로키로 밝혀집니다. 20대 젊은 연인이 불에 탄 채 발견된 상황. 이때 경찰은 우선 동반 자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모이의 시신에서 예상을 뒤엎는 흔적들이 발견되죠. 수많은 자상들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경찰은 남자친구 사카이가 어떤 이유로 모모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시신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부검 결과 모모이의 결정적인 사인 역시 화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허리와 복부, 이렇게 급소에 자상을 여러 개 입었는데 이걸 통해 죽음으로 내몰린 거죠. 아니 그런데요. 남자친구 사카이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로 경찰이 또 한 번 혼란을 겪게 돼요. 사카이의 폐에는 고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연기만 남아있던 겁니다. 반면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타 있었거든요. 자, 이 말인즉슨 사카이는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 후에 화재로 시신이 훼손된 거고요. 근데 그럼 이게 모모이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자기도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뭐가 우선인지 좀 뭔가 헷갈리죠. 시신 발견 당시 사카이의 왼손에 손잡이가 불에 탄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딱 현장을 본 경찰들은 모모이를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던 거고요. 모모이에게 자상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카이는 사실 오른손잡이입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대요. 만약 경찰의 추정대로 그가 정말 모모이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칼이 아닌 다른 흉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혹시나 칼을 이용했더라도 칼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여기에 더해 사카이의 시신에서 외부 공격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두개골 충격에 의한 함몰이 보인 거예요. 이건 명백히 공격을 받았다는 뜻이 될 텐데요. 이 외에도 현장에는 이상한 단서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었어요. 먼저 불에 탄 이 차량은 사카이 소유 차량입니다. 근데 소유주가 왜 운전석이 아니라 이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또 다른 단서는 조사 결과 이 화재에 이용된 건 등유입니다. 등유를 뿌려서 화재가 더 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현장에 등유가 담겨 있을 법한 통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갔다는 걸까요? 만약에 그가 직접 불을 붙였다면 분명 근처에 통이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문이 전부 잠겨 있었는데 정작 차 열쇠는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문을 봉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죠. 모모이와 사카이는 타살이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 예를 들어 족적이나 등유통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그럼 범인이 여기까지 같이 왔다는 건데 분명 이들과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일까요? 우선 피해 여성인 모모이 노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와타나베 요시미로. 그녀는 나가노현 출신으로 원래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쿄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우연히 신주쿠에서 캐스팅이 되면서 AV 배우로 전향하게 되죠. 사망 1년 전인 2001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 업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에는 동종업계 배우들과 함께 밍스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이돌 유닛처럼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 동창인 사카이와 재회하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당시 사카이는 전자제품 설치기사로 일하던 평범한 20대 남성. 그러다 보니 딱히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먼 하늘 산 쪽은 모모이였을까요? 한 AV 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이 틀림없이 타살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사실 모모이가 AV 쪽 관계자와 좀 이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현재 이 바닥에서 꽤 인지도가 높고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한 덕분이었죠. 사실 이게 대단한 스케줄인 건데 그러기 위해선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 유닛 활동했죠. 잡지 촬영에 부가적인 스케줄 다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덕분에 그녀가 회사에 벌어온 돈은 하나로 무려 2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모이가 사카이와 연애를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모모이가 AV 배우 활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촬영을 이제 막 하려고 했던 모모이가 갑자기 촬영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실 그 전까지 1년에 200편 정도 찍었으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촬영을 거부하게 되면서 관계자들과 다투게 된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모모이가 곱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이렇게 척지게 되면서 그녀가 살해를 당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 생긴 거죠. 이건 실제로 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떠돌았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일하겠나요? 그런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문제는 모모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사카이 역시 생전에 누군가와 금전적인 관계로 얽혀 있었는데 그 집을 수색했을 때 현금 한 8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700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건데 문제는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그 인물에 대해서는 가족이며 지인, 친구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카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여기서 왜 이런 큰 돈이 필요했느냐 이것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파헤쳐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이웃 남성 A씨 이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단계 사업에 손을 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빌려서 물건 사고 했겠죠? 근데 정작 A씨는 잠적해버려요. 그렇다면 혹시 이런 과정에서 사카이가 어떤 위험한 일에 엮이게 된 건 아닐까요? 경찰이 급하게 A씨를 찾아 나섰고 신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거기에 알리바이도 있었고요. 한편 조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등장해요. 경찰이 시신을 확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맨발. 그런데 이들의 신발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돼요.
바로 사카이의 집이었죠. 자, 이건 신발을 다시 가져다 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둘이 애초에 맨발로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살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전에 사망해서 맨발 시신인 채로 차로 실려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화재로 죽은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고요. 경찰이 사카이의 집을 가보니까 실제로 컴퓨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즉 이건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정말 자기의 자의로 막 컴퓨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맨발로 차를 타고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핸드폰이에요. 이건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데요. 한편 사카이의 집을 좀 더 살펴보던 경찰이 또 다른 특이점을 발견해요. 죽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다정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진 속에 사카이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이 옷이 유독 사망 후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말하길 사카이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절대 외출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 옷이 없어요. 사건 당일까지 입고 있었다는 건 확인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럼 범인이 뭐 옷을 갈아입힌 건가? 그리고 갈아입히고 자기가 그 옷 입고 도망친 걸까요? 이 사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문점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그렇다 보니 급기야 이게 동반 자살이야? 아니면 타살이야? 이것조차 수사관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 두 사람을 아는 지인들은 결코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끝내 경찰은 자살, 타살 양쪽에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야쿠자가 벌인 짓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또 그럴 게 이 나가노현은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파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카이 그 차용증 있었잖아요. 그 차용증에 적힌 정체불명의 인물이 야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살해당했을 거라는 추측.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하고 타살인지 자살인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이유도 야쿠자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 줄 아세요? 동반 자살. 이게 좀 황당하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이게 도저히 자살로 좀 풀리지가 않는데 경찰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사카이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통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 밴드 공연 놀러 올래? 그러니까 취미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에 초대를 한 거죠. 이 말을 해놓고 몇 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글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찜찜함만 남긴 채 일본에서조차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0년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게 되죠. 그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사카이의 이웃이자 그에게 다단계를 소개했던 남성 A씨입니다. 이 사람이 또 등장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건 당일 사실 자기가 경찰한테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증언했대요. 원래 그 시각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고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와이프한테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급이 사실 사건을 재검토할 만큼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그걸 왜 이제 와서 고백하냐는 겁니다. 추가로 A씨는 사카이 방에서 나온 그 문제의 차용증 역시 자기가 직접 작성한 거라고 털어놓게 돼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필체도 일치했고요. 하지만 A씨는 나는 그냥 이 사건의 몇 가지 진실만 밝혔을 뿐이지 살인과는 절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건 당시에도 인터뷰 이후에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A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갑자기 거짓말한 걸 고백한 걸까요?
이 사건에서 A씨의 존재는 여전히 의문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연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타살이라면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누구일까요? 모모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 미제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마치 추리소설을 좀 풀어내듯 답답하면서도 또 긴장됐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유가족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허술한 수사로 인해 진실이 가려졌다고 믿고 억울해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수사는 종결됐지만 모모의 팬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 대표 의문사 사건이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